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처음엔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는데 어느새 일상의 반복 속에서 서로에게 익숙해진 관계가 되었죠. 최은주와 나는 그렇게 평범한 부부로 살아왔어요. 은주는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늘 활기차고 밝은 모습이었고 나는 중견기업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작은 변화들이었는데 점점 무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은주가 예전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미용실 일이 바빠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11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건 너무 늦지 않나 싶었죠. 게다가 집에 와서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저녁 먹고 나면 텔레비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요즘엔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메시지가 오면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데 내가 뭘 보고 있냐고 물어보면 그냥 고객들 얘기라고 대충 넘어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이상했던 건 핸드폰에 잠금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결혼한 지 15년 동안 서로 핸드폰을 자유롭게 썼는데 갑자기 지문 인식으로 잠금을 설정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요즘 개인정보 보안이 중요하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제 직감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은주의 화장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미용실에 갈 때도 그냥 간단하게만 했는데 요즘엔 아침부터 꼼꼼하게 화장하고 나가죠. 향수도 새로 샀나 봅니다. 전에 쓰던 것과는 다른 진한 향이 났어요. 물어보니까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이미지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옷차림도 예전보다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미용실에서 일할 때 입던 편한 옷 대신 몸매가 드러나는 옷들을 자주 입었습니다. 다이어트도 시작했다면서 헬스클럽에 등록했다고 하더군요. 건강관리를 한다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의심스러웠어요. 이런 변화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제 마음속에 어두운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은주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은주의 모든 행동이 수상해 보였어요. 전화 받을 때 목소리 톤이 달라지는 것 같고 웃는 모습도 예전과 다른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주가 또다시 늦게 들어왔어요. 시계를 보니 밤 1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미용실 정리하느라 늦었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머리카락이나 옷에서 파마액이나 염색약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남성용 향수 같은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싶었지만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혼 생활에서 의심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한번 시작되면 모든 게 의심스러워 보이거든요. 은주가 웃으면 누구 때문에 웃는 건지, 화장실에 갈 때 핸드폰을 들고 가면 누구와 연락하는 건지 이런 것들까지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토요일 오전 은주가 갑자기 오늘 미용실에서 직원 교육이 있다고 나간다고 했습니다. 토요일에 교육이라니 좀 이상했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은주가 나가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미용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직원이 전화를 받았는데 원장님이 안 계신다면서 언제 오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은주가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미용실에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없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면서 은주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이 안 되었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은주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내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며칠 후 은주가 또다시 거래처 미팅이 있다고 나간다고 했어요. 저녁 7시쯤 나가서 아마 늦을 거라고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은주가 나간 후 곧바로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처음엔 정말 거래처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은주의 차가 시내 중심가로 향하더군요. 거래처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어요. 마음이 쿵쾅거리면서 손에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혹시 정말 거래처 미팅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해봤지만 직감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은주의 차가 한 모텔 앞에 멈췄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모텔이라니 설마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가? 은주가 차에서 내렸는데 옷차림부터가 달랐어요. 평소 입던 단정한 옷이 아니라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화장도 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또 다른 차 한 대가 도착했어요.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키가 크고 운동을 많이 한 듯한 체격의 남자였어요. 나이는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헬스 트레이너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은주가 그 남자에게 다가가면서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더군요.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어요. 제가 15년 동안 봐온 은주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더 생기 있고 더 여성스럽고 더 행복해 보였어요. 그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밝아 보인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두 사람이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나서야 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헬스클럽 트레이너 같은 남자와 말이죠.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들 수조차 없었지만 그래도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텔 앞에서 포옹하는 장면, 키스하는 장면, 손을 잡고 들어가는 장면까지 모두 찍었어요. 찍으면서도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내가 몰래 찍고 있다니.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1시간 정도 기다렸을까요?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은주의 머리카락이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화장도 조금 지워진 상태였어요. 그 남자는 은주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고 은주는 그 남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정말 친밀한 사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이 각자의 차로 향할 때도 아쉬워하는 듯 서로를 바라보더군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포옹하고 키스하는 걸 보고 나서야 저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신호등 하나하나가 영원히 빨간불인 것 같았고 평소 10분이면 갈 거리가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다가 은주가 들어올 시간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은주가 집에 들어온 건 밤 10시쯤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편이었는데 아마 모텔에서 나온 후 집에 바로 온 모양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여보, 거래처 미팅 잘 끝났어요. 하면서 말이죠. 그 자연스러운 연기력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다른 남자와 모텔에 있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 정말 무서웠어요.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은주가 이렇게 완벽하게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아, 그래요? 수고했어요 하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저는 그동안 머릿속을 정리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추궁할까? 아니면 좀 더 증거를 모을까? 하지만 이미 결정적인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사진도 있고 직접 목격하기까지 했으니까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다고 말이죠. 변호사 사무실부터 찾아갔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찍은 사진들을 보더니 충분한 증거라고 했어요. 불륜의 증거가 명백하니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조언해 주었어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은주는 평소와 같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밝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는 걸까? 이런 생활을 언제부터 해온 걸까? 저녁을 먹으면서도 은주는 계속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미용실 손님들 얘기, 직원들 얘기, 동네 소식까지. 하지만 저는 한마디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모텔 앞에서 본 장면들만 맴돌고 있었어요. 그 남자와 포옹하던 모습, 키스하던 모습, 손을 잡고 들어가던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틀 후 드디어 결행하기로 했어요. 은주가 미용실에서 돌아온 저녁 시간, 저는 이혼 서류와 함께 제가 찍은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은주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평소처럼 밝게 인사하려던 은주의 표정이 테이블 위의 서류와 사진들을 보는 순간 굳어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혼합시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네요. 은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마음이 약해져서 그랬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얼마나 오랫동안 속여왔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이죠.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은주가 끝까지 거부하면서 협의혼이 어려워졌거든요. 결국 조정이혼으로 진행하게 되었어요. 가정법원에서 몇 차례 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은주는 계속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실수였다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울면서 매달렸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조정 과정에서 재산 분할 문제도 나왔는데 은주의 불륜이 이혼 사유였기 때문에 제가 유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미용실도 결혼 후에 함께 만든 거라서 분할 대상이었지만 위자료 명목으로 제가 더 많은 몫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그 남자의 신상 정보를 파악했는데 이름이 오상혁이라고 하더군요. 39살이고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너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3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이었죠. 상혁에게 소장이 송달되었을 때 그는 상당히 당황했나 봅니다. 변호사를 통해 들은 얘기로는 자신은 은주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억울해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결혼한 여자와 관계를 가진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요.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이혼 조정과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이 같은 날 진행되었어요. 오상혁이 법정에 나타났을 때의 모습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모텔 앞에서 봤을 때는 그럭저럭 괜찮은 남자 같았는데 법정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헬스 트레이너라는 직업 특성상 평소에는 운동복만 입고 다녔을 텐데 정장을 입고 나온 모습이 어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키는 크지만 어깨가 움츠러들어 보였고 눈빛 자신감이 없어 보였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혁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증거 사진들을 제시하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걸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판사가 상혁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했을 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하다고만 했어요. 핑계나 변명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끝날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방청석에서 한 여자가 일어나더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이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이었어요. 그 여자가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빠가 또 이런 일을 저질렀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빠라고? 그제야 알았어요. 상혁의 여동생이었던 겁니다. 이름을 물어보니 오지연이라고 했어요. 사회복지사로 일한다고 하더군요. 지연은 정말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오빠가 어려서부터 여자 문제로 말썽을 많이 부렸는데 결혼한 여자와까지 이런 일을 벌일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빠 대신에라도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지연의 말을 들어보니 상혁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나 봅니다. 예전에도 여자 문제로 여러 번 사고를 쳤다고 하더군요. 지연이 그때마다 뒤처리를 해왔다고 했어요. 이번에도 제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듣고 법정까지 따라왔다고 합니다. 지연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건 이 사람은 오빠와는 정말 다르다는 거였어요. 진실하고 성실해 보였고 무엇보다 남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재판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상혁은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은주와의 이혼도 성사되었습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죠. 이상하게도 속 시원하다는 느낌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이런 기분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후 지연이 저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더군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상혁의 여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만나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지연의 진시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연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남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워했고 오빠의 잘못에 대해서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걱정해 주더군요.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 지연도 나름대로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어려서부터 오빠의 뒷수습을 하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오빠를 돌봐야 했는데 상혁이 계속 사고를 치는 바람에 정작 자신의 삶은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원망하기보다는 오빠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다고 했어요. 지연과 만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커피나 차 한잔하는 정도였는데 나중엔 같이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게 되었어요. 지연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평온함을 되찾는 기분이었어요. 은주와 함께 있을 때는 항상 긴장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은주의 말과 행동을 의심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연과는 달랐어요.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했고 약속도 잘 지켰어요.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몇 달 후 지연에게 같이 살자고 제안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지연도 당황했지만 결국 승낙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를 얻어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지연은 정말 좋은 동반자였어요. 집안일도 함께 나눠서 했고 서로의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은주와의 생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주와 함께 있을 때는 늘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었는데 지연과는 모든 걸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회사 일이 힘들 때도 지연이 위로해 주었고 제가 우울할 때도 옆에서 조용히 지켜봐 주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를 속이지 않고 서로를 위해 주는 건 말이죠. 지연도 저와 함께 있으면서 많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항상 오빠 걱정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냈어요. 주말이면 같이 장을 보러 나가고 영화도 보고 가끔 여행도 다녔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때서야 알았어요. 평온한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몇 달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혁이 저와 지연이 함께 사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돌아오는데 아파트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처음 봤을 때는 누군지 몰랐어요. 법정에서 본 그 초라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운동복을 입고 있었는데 몸집도 커 보이고 눈도 매서웠습니다. 제가 누구냐고 물어보려는데 먼저 말을 걸더군요. 정민수 씨죠? 목소리 톤부터가 위협적이었어요. 자신을 오상혁이라고 소개하면서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순간 긴장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무슨 할 말이 있냐고 물어보니 상혁이 갑자기 흥분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하려고 우리 지연이를 이용하는 거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말이죠.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상혁의 말을 들어보니 제가 고의적으로 지연에게 접근해서 복수를 하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오해였죠. 저는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했어요. 지연과는 진심으로 만나고 있고 복수 같은 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하지만 상혁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지연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자신의 여동생을 장난감 취급하지 말라면서 협박했습니다. 그때 지연이 집에서 내려왔어요. 상혁의 목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 들었나 봅니다. 지연이 나타나자 상혁은 더욱 격해졌어요. 오빠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복수하냐면서 지연에게 당장 그 남자와 헤어지라고 했습니다. 지연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오빠가 무슨 권리로 자신의 인생에 간섭하냐고, 자신은 민수와 진심으로 만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상혁이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지연의 팔을 잡아 끌면서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지연이 아프다고 소리치는 걸 보고 제가 개입했죠. 상혁의 손을 떼라고 했는데 그 순간 상혁이 저를 밀쳤습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저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상혁이 제게 다가와서는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제대로 대응할 수도 없었어요. 다행히 지연이 소리를 지르면서 말렸고 아파트 경비원도 달려와서 상혁을 제지했습니다. 상혁은 경비원에게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지연을 이용하지 말라고, 복수는 자신한테 직접 하라고 말이죠. 완전히 피해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혁의 괴롭힘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회사에 가고 없을 때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연을 괴롭혔습니다. 지연이 출근할 때 뒤따라오면서 복수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설득하려 했어요. 직장 근처에서도 나타나서 동료들 앞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지연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했어요. 폭행과 스토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상혁을 조사했지만 상혁은 끝까지 자신은 여동생을 지키려는 것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에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연과 저로부터 2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된 거죠.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후 한동안은 조용했습니다. 상혁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저와 지연은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도 잠깐이었습니다. 이번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바로 전 아내 은주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는데 지연이 울고 있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오늘 직장에 이상한 여자가 와서 난동을 부렸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지연을 가리키면서 남의 남편을 빼앗은 여우라고 소리쳤다고 하더군요. 동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말이죠. 순간 누군지 짐작이 갔어요. 은주였습니다. 지연의 설명을 들어보니 확실했어요. 나이는 40대 초반이고 미용실 원장이라고 소개했다고 했으니까요. 은주가 어떻게 지연의 직장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상혁을 통해서 알았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상혁이 지연을 스토킹하면서 직장까지 따라갔으니까 그 정보를 은주에게 넘겨줬을 수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은주가 직접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만나자고 하더군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은주가 계속 괴롭히면 지연만 힘들어질 것 같아서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는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였습니다. 은주를 본 건 이혼한 지 거의 1년 만이었어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야위어 보였고 화장도 진하게 했는데 오히려 더 늙어 보였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은주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다시 함께 살자고 하더군요. 자신이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면서 지연과는 헤어지고 다시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 주제에 이제 와서 다시 돌아오자니요. 더군다나 지연과 헤어지라니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미 끝난 관계고 지연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은주가 갑자기 돌변했어요.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지연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남의 여동생과 사귀는 게 복수냐면서 그런 여자와 함께 살면서 행복할 수 있겠냐고 했어요. 심지어 지연이 저를 이용하고 있을 거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상혁과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은주가 제 팔을 붙잡으면서 소리쳤어요. 그 여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끝까지 괴롭힐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저는 은주의 손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은주의 괴롭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지연의 직장에 찾아가서는 동료들에게 지연이 어떤 사람인지 알리고 다녔습니다. 남의 남편을 빼앗은 여우라고 상간남의 여동생이라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지연이 근무하는 복지관에도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회복지사를 할 자격이 있냐면서 말이죠. 지연은 직장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상사한테도 불려가서 해명해야 했어요. 결국 저희는 은주를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그리고 협박 혐의였어요. 변호사를 통해 은주에게 경고했지만 은주는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나왔습니다. 아예 복지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연을 내쫓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은주의 극단적인 행동은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복지관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지역 신문에까지 보도되면서 오히려 은주가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복지관 이용자들과 직원들도 지연을 옹호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봐도 은주의 행동이 도를 넘었거든요. 경찰에서도 은주를 불러서 조사했고 결국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기소되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은주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지연의 직장 동료들이 모두 증인으로 나서서 은주의 행동을 증언했어요. 결국 은주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손해배상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 후로 은주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더 이상 괴롭히지도 않았고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얘기지만 은주는 미용실도 문을 닫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군요. 상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서 강제집행을 당했어요.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차도 압류되었습니다. 은행 예금까지 모두 동결되면서 상혁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요. 지연에게 들은 얘기로는 상혁이 이제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헬스클럽도 그만둬야 했고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여자들과 놀기만 하면서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않았던 게 화근이 된 거죠. 이제 39살이 되어서야 현실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얽히게 되고 새로운 사랑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엔 모든 게 복잡하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주와 계속 살았다면 평생 속임수 속에서 살아야 했을 테니까요.
지연과 함께하는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회사에서도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아서 부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어요. 영업팀장에서 영업본부 부장이 된 거죠. 급여도 올랐고 업무 환경도 더 좋아졌습니다. 지연도 새로운 직장으로 옮겼어요. 예전 복지관에서는 은주 때문에 생긴 안 좋은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새로 옮긴 곳은 더 큰 복지관이고 담당 업무도 지연이 원하던 아동복지 쪽이에요. 동료들도 좋고 상사들도 지연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과거의 일들은 모두 정리되었고 더 이상 누구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요리도 하고 영화도 보고 가끔 여행도 다니면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결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봤는데 아직은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처럼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정식으로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하는 거죠. 지연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오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 덕분에 더 성숙하고 이해심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 아픈 과거도 모두 받아주었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주의 불륜 상대인 상혁의 여동생과 사랑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지연과 만난 건 정말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면서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이제는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은주도 상혁도 모두 제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대신 지연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